안녕하세요. 나무카 클라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비율 분석 하나 해볼게요. 비율 분석이란 건 뭐냐면, 이제 계산된 재무 비율이죠. 이게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제가 계산을 한 거고, 이제 표준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방법은 경영학과를 전공을 하면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요 이제 재무제표는 뭐 경영학에서 다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할 거예요.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그 일정한 상황, 그 시점에서 현재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수익,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얼마로 평가가 됐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비율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자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 종류에도 사실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가 있어요. 일단은 연결 재무제표는 이 기업이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사업장을 별도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로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장별로 그 세금을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인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사업장이 없는 경우, 본사가 하나인 경우 이거를 사업장을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개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정한 거는 재무제표로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비율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비율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하든 연결 재무제표를 하든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오차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산업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좋고 나쁨을 평가를 하면 되는 거라서 뭐 연결 재무제표를 하든 재무제표를 하든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볼 거는 5가지 비율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유동성 비율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뭐 다른 것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류를 많이 하죠. 재무회계 분야에서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로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에 따른 장기 채무 지급 능력과 자본 구조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그런 비율인데요. 그 중에는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비유동 비율, 비유동 장기 적합률, 이자 보상 비율은 그 레버리지 비율에 들어가지만 항목을 또 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레버리지 비율 안에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금융 자산이거든요.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는 그 영업이익과 이자 수익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금융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그 수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썼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금융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효율적 이용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 중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고요. 매출채권 회전율, 비유동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분석을 할 건데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거는 재고가 얼마나 많이 그 소진이 되느냐 그리고 새로 생산을 해서 재고자산을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생산을 해서 바로 그게 어떤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상품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재고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판매가 되면은 다시 재고 자산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기업들이. 그래서 요거 회전율 보통 이제 횟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말하자면 외상값을 잘 받았느냐 그겁니다. 만기에 외상값을 잘 받았느냐. 회수를 못하면 상대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연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비유동 자산 회전율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유동 자산이 아닌 거. 비유동 자산은 뭐 기계장치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유동 자산은 내용 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있고 이거를 중고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얼마를 팔았는데 감가상각비 얼마 해가지고
얼마 받았는데 이익이다. 뭐 이런 거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비유동자산 회전하면서 또 이윤을 또 창출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총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총 자산도 이제 전체 자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 비용 발생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도 있고 또 원가도 있고 매출 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익성 비율이 있는데 수익성 비율은 투자 자본에 대한 경영 성과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측정한다. 총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 매출의 이익률 이거는 그잖아요. ROA하고 그다음에 ROE 이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성 비율, 기업의 규모 및 경영 성과의 증가를 측정한다.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총 자산 증가율, 자기 자본 증가율, 이익 증가율. 그 회기에 따라서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를 하면은 좋겠죠. 그러면은 이게 매출액, 이게 비교를 하게 돼요. 이게 전기고, 이게 단기인데, 그러면은 전기 매출액, 단기 매출액 얼마 계산해가지고 증가가 얼마가 됐다.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이제 성장성 비율을 통해서 최고 이제 3년치를 보면은 기업의 매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기업 L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는 사실 전력 산업이죠. 전력 산업인데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당사 이거는 그 다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전기 기기와 시스템 제조 및 공급, 자동화 기기와 시스템 제조 및 공급, 그리고 녹색 성장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간단히 요약한 거고요. 이 전기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서는 릴레이를 이제 생산해요. 릴레이, EV 릴레이, 일렉트릭 비클 릴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릴레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회로를 그리면 이런 회로를 그릴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450V잖아요. 여기에 이게 도선인 거예요. 이게 끊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오픈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클로즈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솔레노이드가 들어가요. 솔레노이드라는 거. 그러면은 이 솔레노이드의 그 작동 전압은 예를 들어 24V DC라고 봅시다. 작은 전압으로 릴레이라는 이 부품을 동작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가 24V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원을 제공을 해주면 이게 솔레노이드가 코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코일이 동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동기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했지만 전동기가 솔레노이드 코일로 감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력이 발생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스위치를 이렇게 쫙 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멀 오픈도 있고 노멀 클로즈도 있고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멀 오픈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 이 선은 450V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450V를 붙었다 뗐다 하는 이 스위치가 여기 있을 텐데 스위치가 그죠, 어딘가에 또 스위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동작시켜야 이게 전류가 제공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접지로 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딘가로 가겠죠. 근데 이게 스위치를 동작시켜야 되는데 이 스위치가 450V에 직접 연결이 돼 있으면 이 스위치의 부하도 상당히 이제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 릴레이가 작은 전압으로 큰 전압을 동작시킬 수 있는, 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릴레이의 목적은 작은 전압으로 큰 전압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450V가 이제 큰 전압이기 때문에 항상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이 접점에다가 연결을 해놓지만 이제 강력한 솔레노이드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붙었다 뗐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릴레이를 사용하는 거다. 그거를 1000V까지 가능한 그 릴레이를 또 개발했다고 해서 부품과 관련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보면 전기 자동차 부품이 있죠. 요거 두 가지라고 따로 항목을 나눠놨는데 또 여기에 산업 자동화 솔루션에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제 인버터인데 인버터도 이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의 DC를 AC 교류를 변환하는 장치를 이제 인버터라고 하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굉장히 어떤 전기 자동차의 보급 발전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회사인 건 맞습니다. 경영 분석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이제 모르지만 하여튼 EV
릴레이 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용은 이제 사업 내용은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에 관련된 부분도 전력 부분, 자동화물, 금속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눠 있는데 전력 부분을 보면은 이제 46기의 자산이 약간 이제 증가했죠. 요 수치로 봤을 때 이 단위는 이제 100만 원 단위인데 100억 단위 이 정도로 이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큰 수치는 아니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매출액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자산은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좀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출을 줄였거나 비용을 줄였거나 그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매출은 이제 감소가 됐는데 법인세 비용 차감을 계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것도 뭐 매출액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제가 그 카테고리를 이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카테고리로 묶었잖아요. 그게 저 나름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그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커뮤니케이션에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기업 경영 분석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 자료가 나오는데 2019년 연간 기업 경영 분석 이 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2020년 10월 21일에 게시가 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연간 기업 경영 분석을 확인하려면 2021년 10월은 가야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다트에 나오는 재무제표는 3월 달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그래서 이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활용을 했고, 제가 이제 분야는 C281번이고요.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요 산업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 기업 경영 분석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 확인해 보면 되겠고 나머지 그 지표들 같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S 경영분석 비율 분석을 제가 엑셀 데이터 스프레드시트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3D 프린팅을 하다가 이것도 지금 3D 프린팅 하는 거를 좀 촬영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봐가지고 이거는 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 놓은 거고, 지금 여기 지금 숨겨 있는 자료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라서 안 봐도 되는 그런 자료고요. 필요한 자료들, 우리가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만 기재를 해놨습니다. 산업평균에 대한 것도 여기다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부터 당기순이익까지 돼 있고 여기서 뭐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금융수익, 당기순이익 요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 분석을 해보면은 자기자본 관계 비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동성 비율, 얘는 유동 비율하고 당자 비율이 있었죠. 43기는 211.62%, 그리고 산업평균은 174.23%고요. 판단은 이제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냐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단기 지급 채무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단기 지급 채무라는 것은 3개월 이내, 장기는 1년 걸리는 겁니다. 1년. 유동자산은 어쨌든 1년에 현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자산을 의미하고 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중에 현금 그리고 매출 채권, 상품, 제품 등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품하고 제품을 구별해야 되는데 상품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를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사다가 그냥 전시해놓고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이 제품이라는 것은 그 직접 제조를 한 거예요. 제조를 하고 이거를 판매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삼성이 있다.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마트가 있다. 삼성에서 세탁기를 팔면 이건 제품이 되는 거고 하이마트에서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이마트나 뭐 삼성 이 두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똑같은 그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하고 그 물건을 팔았을 때 계정 과목이 삼성은 제품으로 들어가고 하이마트는 상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당자 비율이 있는데 당자 비율은 이제 당자 자산의
해당이 되는 거죠. 장자산.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되는 건데, 이 유동 자산은 재고 자산과 현금성 자산 등등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고 단기 금융 상품도 있고, 그리고 매출 채권, 뭐 기타 당좌 자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고 자산을 뺀 게 이제 당좌 자산이라는 거예요. 당좌 자산이라는 거는 재고 자산을 뺀 거. 유동 자산에는 재고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좌 자산에는 재고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은 재고로 쌓여 있는데 이게 물건이 나가야 판매가 돼야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거지. 창고에 있는데 그거를 현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좌 비율을 별도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유동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돼요. 195.80%입니다. 여기 산업평균 보호하고 계가 있는데, 이건 보고서의 내용 그대로를 가져온 거고요. 산업평균 계산은 제가 직접 계산을 한 겁니다. 약간씩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내려가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업평균 계산한 거를 통해서 43기에 계산한 것이 일관성이 있는지 맞게 계산한 건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율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타인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건데, 80.87%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 더 많다는 거겠죠. 100% 이상이 되면은 이제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이 더 많은 거겠고요. 이거는 그래서 낮을수록 양호한 겁니다. 이제 산업평균하고 비교해보면 산업평균 91.93%인데 80.87%라는 것은 보다 낮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좋겠죠. 자기 자본이 많은지. 자기 자본은 타인 자본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총 자본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총 자본은 자산이 되겠죠. 총 자본, 자기 자본. 이것도 높을수록 양호한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산업 평균보다는 그래도 높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동 비율은 그 비유동 자산을 평가하는 건데 자기 자본과 관련이 돼 있겠죠. 자기 자본 중에 그 비유동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비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그 당장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 뭐 1년 이상인 유동성 장기 부채라. 하여튼 비유동 자산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계장치라든지.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낮을수록 양호합니다. 낮을수록.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비유동 비율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제품 제조업인데, 거기서 뭐 전동기라든지 뭐 전력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품들을 제조하는데, 이제 기계장치나 이제 비유동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금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산업평균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량으로 이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산업평균하고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단지 수치적으로 안 좋게 나와서 이게 불량이라고 표시를 한 거지, 뭐 기업에 뭐 문제가 있다,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있죠. 이거는 자기 자본이 있고 여기에 비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라는 거는 현금이 아닌 건데 그런 물건 같은 건데 내게 아닌 거, 그러니까 빌려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가 되겠죠. 여기에 비유동 자산, 이렇게 해서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 낮을수록 양호한 거. 이게 낮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자본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낮을수록 양호한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레버리지 비율 중에서도 사실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요. 요거는 정적 비율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동적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정적인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동적 변화하는 거죠. 영업이익, 이자 비용인데 영업이익이 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점이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 나타낸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적, 정적, 레버리지 비율을 구분할 때 이자 보상 비율을 동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게 수치가 이제 1000%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비용으로 드리는 이자 비용보다는 영업이익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금융에서 뭔가 발생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보다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잘 쓰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높을수록 양호한데 산업평균이 300%대에 비한 거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잘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이제 칩시다.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 경우가. 그래서 같은 회사에 그 주식을 샀어요. LS를 샀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10%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10% 100만 원에 10%면은 1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10%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만약에 부채를 많이 썼어. 이거를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1000만 원 빌리고 100만 원을 빌려서 썼다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부채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레버리지를 쓰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 평가받기에는 안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낮은 게 이제 좋은 거죠. 부채 비율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레버리지는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것은 투자자한테 좋은 그런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실 때 레버리지, 이 회사가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까요? 내가 가진 돈이 뭐 1000만 원 있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집을 하나 살라고 그래요.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대출을 받아요. 근데 2억의 이자가 40만 원이라고 칩시다. 2억짜리 집을 내가 얻었어요. 원룸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를 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만 원 월세를 받으면 내가 10만 원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자를 내고도 10만 원이 이득이니까 대출 2억 받아가지고 이거 원룸 하나 사가지고 10만 원씩 월 수입을 얻는 것도 하나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자본의 회전율에 반영되어 있는 건데요. 활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자산 자본 회전율이 있는데 활동성 비율에는 재고 자산 회전율이 있고 대체적으로 양호해요. 다 회전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23회가 회전이 된다면은 물건은 뭐 쌓아둘 새가 없이 바로바로 제품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매출 채권 회전율도 그렇고 이제 채권을 내가 외상 매출금이 잘 회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매입 채무 회전율도 내가 매입을 할 때 외상으로 매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재료라든지 그런 것들 원재료 매입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대금을 제때제때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동자산 회전율도 2회, 2.34회로 양호한 편이고 이것도 빨리 그 순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뭐 기계 같은 것들 고장나면 바로바로 바꿔주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1회 이것도 양호한 편입니다. 손익의 관계 비율이 있는데 수익성 비율에 총자산 순이익률 ROA가 있죠. ROA는 이게 단기 순이익을 비교하는 건데 단기 순이익 총 자산으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 이익률이라고 하는 그 ROI라는 것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0.43%로 이제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영업이익률 7.24%.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도 있는데 이거 ROE는 단기 순이익, 자기 자본에 대한 거죠. 자기 자본. 총 자산이 아니고 자기 자본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아까 이제 ROA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으로 비교를 한 건데 총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돈이 아닌 거 가지고도 했는데 이제 내가 내 돈 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단기 순이익 비교를 했더니 8%가 나왔다. 그래서 산업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좋잖아요. 지금 매출액 순이익도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주주한테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투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팬데믹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배제하고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만 평가하고 재무 건전성으로만 평가를 했을 때 투자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제 뭐 차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기술적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성장성에 관한 지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요. 성장성 비율로 이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손익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증가율은 단기와 전기를 비교하면 돼요. 매출액 증가율은 단기 매출액, 전기 매출액을 차이를 전기 매출액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나오는데 높을수록 양호한데 근데 지금 보면 매출액은 전기에 비해서 단기 매출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방향성이 그렇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매출액이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있고 손익 증가율이 있는데 이거는 산업평균에는 계산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직접 계산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요거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양호합니다. 산업평균보다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액은 줄었지만 다른 부분 금융이라든지 또는 비용 발생을 줄이거나 금융에서 좀 증가가 있거나 뭐 단기 매매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이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제품 제조 판매로 인한 매출액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용에서는 뭐 인건비도 반드시 포함이 되겠죠. 이게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증가율도 불량이에요.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산업평균보다는 좀 모자르다. 자기 자본 증가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 분석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간단하게 보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은 제가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볼게요. 그냥 연습 삼아서 지금 여기 이제 이동평균 5일선, 21선, 60선 이렇게 있는데 5일선은 뭐 계속 따라간다고 보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못 하는데 그래도 61선보다는 낮으니까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하향 추세에 있어가지고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 이슈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사 이런 거 보면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사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참 주식 투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거의 뭐 투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태라서 물론 작년 1년 전부터 주식을 했으면은 이익이 많이 있기도 했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잘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 뭐 적정 주가라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차트를 간단하게 봤고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나옵니다. 또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현대자동차하고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개발 협력을 체결했다고 2020년 12월 9일 났잖아요. 그럼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LS 일렉트릭이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많이 좀 개발이 많이 되고 보급이 많이 되면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월 16일 2021년 2월 16일 가장 최근에 기사인데 전 세계 전력 인프라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 박차 베트남 사업장도 있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계속 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었는데 LS에 대한 비율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